안녕하세요. 벌써 챕터 1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챕터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 10가지 에피소드, 11가지 에피소드 정도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는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10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으려고 마음에 먹었던 이유가 이 한 구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이 낭독이.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좀 더 명백한 멋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도움을 좀 받고자 이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무작정 들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1을 읽으면서 지금은 좀 해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읽는 동안에 그녀가 지냈던 시간들 곳곳에서 직업과 일이라는 직업과 일상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너무 밀착되어 있었고 그 일상 안에서의 그녀는 아주 깊이 신중하게 고민했기에 뾰족한 멋스러움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읽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런 행복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예술가가 되는 법. 어떻게든 더 예술가처럼 보이려고 안달복달하면서 20대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한창 겉멋에 취하는 나이라고 느긋하게 봐줄 줄 아는 관용이 내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철없고 무모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20대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의 20대를 마냥 너그럽고 흐뭇하게 봐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유치한 시절을 소환해 꼭 이야기하고 싶은 예술가가 있다. 지난 날을 빠르고 쌀쌀맞게 훑어보겠다.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번갈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걸 즐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산울림과 유재하, 김정호와 장사익, 그리고 빅토르 최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노래라는 것을 한번 불러보자 싶은 호기가 생긴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의 일이다. 그때부터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하면 더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보다 어떻게 하면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쪽으로 향했다. 언제 어디서든 일단 예술가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누구든 날 딱 보면 세상에 예술하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란 모름지기
환상을 쫓는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여야 한다고 20대의 나는 믿었다. 더 적극적으로 불안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일부러 내 몸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미국 사람처럼 인사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노상 비정상성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의 삶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반 고흐를 알게 되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동생에게 빌부터 지내다가 정신병을 앓고 결국 자신의 귀까지 자른 천재 화가 안성맞춤이었다. 정작 그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그의 결핍과 귀를 자르는 기행이 보여주는 예술가다움에만 집착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늘 들고 다녔다. 그의 광기가 엿보이는 구절들의 밑줄을 그어하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27에 요조라는 이름으로 데뷔하는 데 성공했다. 요조는 다사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인데 이 작가 역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할 만큼 몸도 마음도 병약하기 이를 데 없어 그 당시 내 기준에 부합하는 예술가였다. 괄호 닫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예술가 역시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술가가 되고 나서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 예술가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 그저 모든 직업인이 그렇듯이 나 역시 부와 명예와 의미를 쫓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흐로 상징되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잊혀졌다. 1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다시 찾아들게 된 것은 내가 운영하는 책방이 있는 제주 성산읍 근처의 빛의 벙커라는 아트센터에서 열린 반 고흐의 전시 때문이었다. 빛의 벙커는 900평 크기의 콘크리트 건물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나는 그전 해에 프랑스에 갔다가 우연히 클림트의 작품으로 선보이던 오리지널 전시를 문자 그대로 넋을 잃고 본 경험이 있다. 심지어 그 당시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 읽은 책도 의도치 않았지만 클림트였다. 작가를 대충 알고 보는 전시와 많이 알고 보는 전시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그때 제대로 알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모든 전시를 보기 전에, 모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든 모르는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전 정보 없이 냅다 부딪히는 좌충우돌을 즐기며 살던 버릇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빛의 벙커에서 선보이는 반 고흐의 전시를 앞두고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다시 읽은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절차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펼친 그 책 속에는 20대 시절 보았던 반 고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다. 충동적이고 방탕하고 파괴적이고 물감을 먹거나 귀를 자르는 등 자기 신체를 훼손하기 좋아하는 고가 아니라 동생 태호에게 평생 돈을 얻어 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고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또 그리는 데 바치는 성실한 고가 그림을 그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정신병을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가여운 고가 말이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내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모습은 바로 자신의 예술을 확신시하는 고였다.
고은은 태호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 그림 3점을 집에 두고 팔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500프랑의 가치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의 가치를 훗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도, 이 시련을 계속 버텨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사랑하는 예술가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만 읽히는 이 문장들을 1800년대로 돌아가 꼬질꼬질하고 비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예술가에게 직접 듣게 된다면 난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절 고우라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매일 그리는데, 정말 매일같이 내 전부를 바쳐가면서 그리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좋아해 주지도 않는 삶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요조로 살고 있는 현재에 비추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악플에도 순순히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음악이 구리다. 당신의 글이 구리다. 폄하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은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자신을 확신했고 동생 태호는 형을 믿었다. 분명히 형은 생전에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 일부러 나서지 않더라도 그림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형의 이름은 저절로 알려지게 될 거라고 태호는 답장했다. 나는 어두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형제가 나눈 건강하고 튼튼한 확신들을 생각하며 그의 그림이 전시장 안을 종횡무진하는 것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우의 최후작 중 하나로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온 공간을 압도했다. 나는 이제 전시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나머지 붓이 손가락에서 떨어져 내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겨우 붓 하나를 움켜쥐는 것조차 힘들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호랑이 같은 밀밭을 그려낼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은은 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열심히 피하던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다. 꾸준하게 운동하고 영양제도 먹고 인사도 미국 사람처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펄펄하게 살아있다. 우리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겁장이 음악가의 친구.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이 글을 쓴다. 올해 들어 첫 공연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낸 뮤지션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 한 해가 저무는 마당에서야 첫 공연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년에도 자잘한 행사가 아닌 내 이름으로 걸고 했던 공연은 딱 한 번뿐이었다. 굳이 코로나19든 뭐든 핑계댈 것 없이 확실하게 한가한 음악가인 것이다. 책방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조금씩 음악가로서의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다. 책방을 운영하던 첫 해 이야기가 담긴 나의 책 오늘도 무사에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괴로움이 적혀 있다. 음악가로서 지켜내고 싶은 말랑말랑한 마음이 책과 씨름하고 무례한 타인들을 상대하며 점점 딱딱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노래가 안 써진다고 애인 앞에서 밥 먹다가 눈물바람한 이야기 같은 것들. 얼마 전 책방은 햇수로 6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나는 앨범을 겨우 한 장 냈고 대신 5권의 책을 썼다. 나는 이제 밥을 먹다가 곡이 안 써진다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곡이 안 써지는 속상함을 이렇게 원고로 쓴다. 그러면서 마음의 헛헛함도 고려도 알뜰살뜰 챙기는 살림꾼이 되었다. 어딜 가도 뮤지션 요조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지만 대체로 하는 일은 언제나 음악가의 일이 아니라 작가 혹은 책방 대표의 일이다. 이것이 아주 가끔 태만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뮤지션이라는 명찰을 그렇게 포기 못하면서 왜 곡은 쓰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이 뾰족하게 나를 겨냥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마다 나에게조차 잘 안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겁나서. 얼마 전 주변에 조심스럽게 공표라는 것을 했다. 앨범을 준비해 보겠다고.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여기저기 떠벌리는 거라고 했다. 그럼 창피해서라도 그 결심을 지키게 된다고. 나 역시 그것을 노렸다. 그것은 노상하는 일이 노랫말을 써보려고 노트를 펼쳐놓고는 펜으로 계속 지면을 쿡쿡 쪼는 것이다. A4 용지 2장, 3장을 어떻게 글로 다 채우라는 말인지 청탁이 들어올 때마다 눈앞이 캄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작 몇 줄의 노랫말을 쓰기 위해 쩔쩔매고 있다. 너무나 좋아하지만 가끔만 들여다보는 시가 있다. 왜 가끔만 들여다보느냐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우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 시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다가 조금도 울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이 시를 자주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만 찾아 읽는다.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 시를 찾을 때 나의 이름은 루시가 된다. 흰 구두도 없고 휘파람도 못 불지만 이때만큼은 흰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며 걸어가는 루시가 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바야흐로 한 해의 첫 공연을 하는 루시는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보물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친구를 만난다.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루시가 생각하는 가장 구제불능의 인간은 어린 왕자가 여행 중 만난 술 마시는 아저씨다.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신다. 괴롭기 때문이다.
왜 괴로운가요? 그렇게 묻는 어린 왕자에게 아저씨는 술을 마신다는 게 괴롭다는 뒤통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유를 댄다. 그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루시는 생각한다. 겁이 난다는 사실이 겁이 나고 그 겁이 또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루시는 여전히 겁이 나. 그러나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 안 나. 루시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나. 그 마음으로 오늘 노래해 볼게. 공연장으로 가는 길은 구름 때문에 맑아졌다, 흐려졌다, 다시 맑아졌다. 흰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는 저기 루시가 걸어간다. 루시, 루시. 몸으로 말해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한다면, 루시, 난 겁 안 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 패배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직업병. 웃다가 쓸쓸해지는 건 얼굴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다 지치고 싶다. 하늘에서 매미들이 다 쓴 날개를 떨어뜨리고 투명한 죽음들로 무거워지는 여름. 우리의 밤이 모여 백야를 낳고 종이다. 흰 종이다. 글자들이 뛰어내리고 신발을 잃어버린 발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 그들을 기다리자 힘이 센 혀가 그늘을 걷어내려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해도, 무너져 흐른다 해도, 물결 치는 그늘과 파도 치는 벽을 차고 넘어 노래해. 중요한 건 칼이 진정으로 날카로워 문장들이 겁에 질리는 거야. 그 짓을 오래 하다 나자빠진 저녁. 그게 시인이야.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굴뚝, 얼굴, 입김이 내 집이야. 박연준, 음악의 부침. 낙원 악기상가를 떠도는 시인 루시에게였습니다. 시는 언제나 어렵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쉬운 일이다. 완독한 책을 기록해둔다.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책의 목록 중에 시집은 없다. 나는 여태 시집을 읽어오면서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끝끝내 그것을 완독했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 종종 다 읽은 책을 중고 서점에 판다. 그런 책 중에도 시집은 없다. 완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듯이 시집을 보기도 한다. 읽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 된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답을 틀려도 된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너의 오류들에 주목하라고. 고3 때 수학과외를 받으며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내가 나에게 하면서 연필로 영 모르겠는 부분을 체크하고 오답 노트를 착실하게 작성한다. 그렇게 체크했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는 거듭해서 복습하다가 마침내 노랫말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경영서적들을 탐독하듯이 나에게 있어 시집도 실용서적이 되었다.
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음악가로서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같은 거라고 보아야 한다. 지키려 노력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점점 잘 안 된다. 시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마다 매번 시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 같다. 너는 노랫말을 쓰잖아. 시도 노래잖아. 다들 간단하게 말했고 나도 간단하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건 조금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똑똑해서 바로 알 수 있었다. 가끔 시는 옷을 바꿔 입고 노랫말로 변신한다. 그런 일을 잘하는 음악가도 있다. 예전에 송창식 아저씨를 만난 적 있다. 아저씨에게 여쭈었다.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에 어떻게 멜로디를 입히셨어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저씨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듯이 자신은 그냥 그 시 안에 들어있는 멜로디를 꺼낸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노랫말을 지어본 입장에 기대서 시를 써보겠다고 만만한 마음으로 덤비거나 시가 품은 음을 발견해서 노래로 만들어 볼 엄두는 내지 않고 있다. 그저 방황하다가 정신 차린 삼수생처럼 시집을 묵묵히 풀기만 할 뿐이다. 시와 나의 사이가 언제나 원만하진 않다. 내가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웃기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마치 누가 요즘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 하고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사이라는 말이 시를 이야기할 때 내게서 자주 튀어나온다. 나는 다른 장르의 책을 대하면서 그들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나고 책은 책이고 나는 그냥 그것들을 단순 도구로 취하며 읽는다. 거기에 관계라고 할 것은 딱히 없다. 그런데 시와는 그렇지가 않다. 시와 사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나는 자주 시에 짜증이 나고 정남이가 떨어진다. 꼴도 보기 싫어서 한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미안함인지 야속함인지 갑자기 코끝이 당기면서 생각이 나고 그립다.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는 꼴이다. 예전에 즐겁게 읽었던 어느 에세이가 있다. 그 에세이의 작가님은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와 자주 절교를 한다고 적었다. 시간이 지나면 화해하고 그 뒤에 사소한 일로 또 절교하고 그런 식으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말이다. 어쩐지 나와 시도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다면 나는 시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시와 아주 친한 친구일까? 시와 노랫말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듯이 이 경우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다. 예전처럼 소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었다. 시인이 아니라 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네. 시적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는 사람요. 이런 대화를 하곤 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시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기고 싶다. 그래서 늘 지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시는 언제나 어렵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쉬운 일이다. 너의 이름에 바칠 수 있는 코드.
음악가는 멋이 있는 직업군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근사한 부클릿을 살펴볼 때 빼빼고 광낸 한 곡 한 곡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들을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거나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의 눈빛이나 집중하기 위해 만드는 미간의 주름 같은 것을 볼 때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고 음악가인 나조차 뻔뻔하게 수긍한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가 언제나 멋질 수는 없다. 어떤 음악가는 작업 과정의 대부분이 한심함에 가까운 무의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음악가라고 하기에는 기본기가 너무 허술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음악가라고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못하는 음악가도 존재한다. 나는 그런 멋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일면을 가진 음악가를 일단은 2명 알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중 한 사람은 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화라는 애다. 서울 부암동. 여행작가 김남희의 집에서 1달 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어디론가 긴 여행을 떠나 계시던 참이었고, 곡을 쓰고 싶었던 나는 제주도의 책방을 잠시 애인에게 맡기고 김남희 작가의 빈집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곡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문제의 그날은 참으로 날씨가 좋았다. 며칠을 집에서 물과 맥주와 편의점 떡볶이를 데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밖에 나와 보았다. 그리고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에 적힌 김치찌개란 글씨를 발견하고 김치를 먹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김치를 먹어야 힘을 낸다는 고리타분한 메시지를 요즘 세상에 누가 믿는가? 바로 나다. 그 식당은 장사를 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곧 이사 갈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말 궁금해서 식사가 되는지 물어봤고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김치찌개는 기가 막힐 만큼 맛이 없었지만 나는 한국인이고 김치를 먹었으니까 힘이 날 거라고 믿었다. 이제 점심때가 막 지났고 나는 밥을 먹고 나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난처했다. 다시 김남희 작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 식당 바로 옆에 있던 카페에 들어갔다. 밖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깨닫는 재미가 있는 한 뼘짜리 카페였다.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입구에 쏟아지는 빛을 보고 있었다. 계속 그 빛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게 빛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화가 난데없이 그 빛을 뚫고 카페에 들어섰다.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생각하는 얼굴로 들어서는 시화와 나는 곧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때 뭐야? 라고 했던가? 왜 왔어? 라고 했던가? 시화도 갑자기 내가 보이자 반갑다기보다는 제주 산다는 애가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옆에 앉았다. 이 작은 카페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우연에 우리 둘 다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 전 결혼한 시화에게 신혼생활에 대해 좀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었다. 시와도 나에게 책방에 대해서 조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도 속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책방은 잘 되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와는 음악가 조동희 언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려고 부암동을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근처 아무 카페나 들어온 것이었고 거기에 내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여행 중인 김다미 작가의 배려가 있어 얼마 전부터 그분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곡이 안 써져서 죽겠다고 했다. 정말 죽겠다고 꼼꼼하게 말했다. 보통 나는 나의 힘든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시와에게는 어쩐지 잘 되지 않는다. 힘들다는 말을 한 땀 한 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도 같다. 왜일까? 시와에게는 매번 그렇게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이해가 있던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니 말이다. 시와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한 피드백이 돌아오는 포털 사이트 같고 나 역시 그 검색창에 대고 아무거나 막 쳐도 된다고 여기곤 했다. 넋두리가 끝나자 시와는 나에게 마법의 코드를 알려주겠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뭐야? 내가 물었다. 보사노바에 자주 등장하는 코드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배웠어. 네가 좋아하는 내 곡 완벽한 사랑 있잖아. 그 곡도 마법의 코드로 만든 곡이야. 무슨 코드인데? 코드 이름은 나도 모르지. 시와는 너무 떳떳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코드 짚은 손사진이 있어. 보내줄 테니까 흉내내서 따라 쳐봐. 영감이 올 거야. 하면서 시와는 사진 4장을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야, 쳐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너무 용기가 나. 내가 말했다. 마법의 코드도 선물 받았으면서 내내 아무 곡도 써내지 못하는 사이 시와는 새 앨범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들어봐 달라고 보내준 파일 안에는 자그마치 10트랙이나 들어있었다. 첫 곡은 이렇게 시작했다. 갖고 싶어 새로운 이름.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나는 조금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와에게서 나올 줄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가 아닌 이름을 가지고 싶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눈을 크게 뜨고 멋진 사람들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두 번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진짜 시와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꿈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누구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광대한 시와라는 이름 안에서 정작 자신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버거웠다니. 이것은 시와가 시와 아닌 것이 되는데 실패한 앨범이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나 시와다운 앨범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딱하게 앉아서 차례대로 노래를 들었다. 이른 몸살을 앓는 사람의 침착한 음색을 들으며 덩달아 몸이 뻐근해져 왔다. 마지막 트랙 다녀왔습니다를 들으면서 겨우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화자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다녀왔다는 말로 끝나 일단은 안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화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일의 깊은 피로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줄 것은 없는지를 내내 생각하고 있다. 이 앨범을 들으며 시와의 마음속 밑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시와의 한계이자 시와의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시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시와라는 이름에게 어떤 코드를 알려줄 수 있을지를.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의 저주. 최근 새삼스럽게 나의 부끄러운 첫 번째 책을 열심히 팔고 있다. 2013년도에 발간된 요조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악보집이자 에세이집 화보집이다. 이 책은 얼결에 쓰게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내 악보집을 내겠다는 통보를 갑작스레 받았고, 기왕 그런 책이 나올 것이라면 그냥 악보만 수록할 것이 아니라 곡마다 짧은 사연을 덧붙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내 쪽에서 역제안을 했고, 그러다가 비현실적으로 잘 나온 내 사진도 군데군데 넣게 되고 뭐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다. 현재까지 그 책은 2쇄를 넘기지 못했다. 얼마 전 출판사에 연락했을 때 책의 재고가 70권도 안 남았으며 3쇄 예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랫동안 창고 안에 방치되면서 표지가 바랜 책도 여럿 있는 것 같았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 일도 바람이 불어닥칠 일도 없는 고요한 창고 안에서 기어이 표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좀 이상했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아서 순순히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던 건지. 나는 남은 책들을 전부 구입했다. 그러고 난 후 내 책방에서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레어 아이템이라는 가증스러운 수법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도 그 책을 다시 펼쳐 뭐라고 썼는지도 가물가물한 옛날 글을 읽어보았다. 당시 만나던 애인을 떠올리면서 썼던 영원한 사랑이 어떻고 하는 감당 안 되는 페이지들을 서둘러 넘기다가 나의 쓸모라는 노래에 부연한 글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아침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일에 대해서 멋부려 쓴 글이었다. 민망하지만 옮겨 적어 보겠다.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자기 전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막막한 다음 날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잠이 들지도 모른다. 자기 전 항상 술을 마셨다. 순진하게 취해서 다음날 같은 것을 아예 모르는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하루 중 가장 힘이 드는 시간은 아침이었다. 몇 시고 간에 눈을 뜨는 순간을 아침으로 치기로 한다면 시린 눈을 개슴츠레 뜨고 꿈뻑이고 있으면
내 방의 천장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여기까지가 5, 6초 정도 걸리는 것 같다. 그러고 나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드디어 된다. 와르르 무너진다. 전날 내가 뭘 쌓아 올린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뭔가가 한 번에 무너진다. 잠을 깼으므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눈에 힘을 주어 감는다. 마음이 아픈 건데 실제로 가슴 부위가 아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졸음보다 우울감을 떨치는 일을 먼저 하곤 했던 옛날과 다름없이 난 요즘에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한동안 기분이 무겁고 쉽게 짜증이 나는 저기압 상태일 때가 많다.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로서는 최대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디폴트 우울값을 낮춰보려 노력한다. 가뜩이나 잠에서 깨어나면 이유 모를 우울감에 사로잡히는데 해가 중천일 때 눈을 뜨면 정말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늦게 잠이 들어도 오전 9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 그날은 새벽 2시 넘어 자는 바람에 아침 8시 반에 겨우 일어났다. 잠을 깨는 방법으로 트위터 타임라인을 훑어냈는데 얼마 전부터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잠을 깬다. 간단한 회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어플을 다운받았다. 비몽사몽간에 그걸 켜놓고 다소 과잉되게 발음하는 영어 문장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정신을 차린다. 오늘의 문장은 오늘 밤에 뭐해? 였다. What are you up to tonight? 나는 전날 밤에 치다가 베개 옆에 세워둔 기타를 향해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짜증스럽게 잠긴 목소리로 What are you up to tonight? 하고 물었다. 침대에서 벗어나자마자 뚱한 얼굴로 빨랫감이 가득 들어있는 빨래통을 하나 들고 문을 열었다. 내가 지내고 있는 서울의 거주지는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데 이 건물은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단을 내려가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간단하게 방 정리를 하고 어질러진 책장도 정리하다가 어떤 책 한 권에 갑자기 꽂혀 바닥에 앉아 읽느라 빨래 중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 뒤늦게 생각이 나서 서둘러 다시 내려가 보았더니 세탁기에는 다른 거주인의 빨래가 돌아가고 있었고 세탁이 끝난 내 빨래는 옆 건조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건조기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섬유의 수축이 심해져 옷이 망가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 차원에서도 내키지 않고 말이다. 왜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건조기를 돌려 선의를 베푼 죄 없는 그 거주인에게 짜증이 났다. 서둘러 건조기 전원을 끄고 문을 열었다. 건조기 안은 난장판이었다. 내 빨랫감 주머니 안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휴지 뭉치가 있었던 모양인지 갈갈이 찢긴 휴지들이 빨래들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천주머니에 넣어 세탁세제 대신 사용하는 소프넛들도 천주머니를 죄다 탈출하여 휴지 쪼가리들과 함께 정다운 상황이었다. 뜨거운 건조기 안에 팔을 집어넣어 빨랫감과 소프넛 조각과 휴지 조각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욕이 연불처럼 중얼중얼 흘러나왔다.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 빨래 건조대를 펼쳐 세우고 건조대다만 빨랫감들을 팡팡 털어 넣는 동작 하나하나에 일일이 성질을 담아 임했다. 내가 머무는 건물과 딱 붙어있는 바로 옆 건물의 옥상은 어떤 유치원의 놀이터로 사용 중이다. 마침 아이들이 노는 시간인지 그곳은 마치 저녁 시간대의 포장마차처럼 왁자지껄했다. 조망만 한 애들이 미끄럼틀과 그네로 정신없이 오가며 내지르는 고성을 들으면서 나는 옷감에 붙은 자잘한 휴지 조각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었다. 그러다 그 고성들 틈으로 어떤 여자애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와, 저기 아줌마가 빨래 널고 있다. 휴지를 뜯어내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왁자지껄한 아이들이 일순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유난히 환하게 웃는 애가 있었다. 너로구나. 감히 아침의 사자를 건드려 그 애를 노려보았다. 그 애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그 애를 노려보며 천천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한참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짜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침의 저주가 끝나고 한낮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무서워하는 일. 너 이제 별 안 무서워? 2007년 초가을, 제주의 한 해변가 모래사장에 누워 하늘을 뚫어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K가 물었다. 공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술을 좀 마시다가 동료들과 바람을 쐬러 나온 밤, 하늘에 별이 무척 많았다. 안 무서워. 나는 여전히 하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K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연이가 좋은 것을 선물하고 갔네. 나는 별을 무서워하는 어른이었다. 아주 어릴 때는 백과사전 중 지구와 우주편을 유일하게 마르고 닳도록 들여다볼 만큼 별을 친근하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무섬증이 도지더니 중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흑백으로 된 우주사진에도 진저리를 쳤다. 작고 사소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에 즐거움을 준다. 별을 향한 나의 공포도 그랬다. 다들 아름답다고 좋아하기 바쁜 별을 보고 무섭다고 바들거리는 나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자주 놀리며 장난치곤 했다. 까닭 모르게 오래 겪어온 이 증상은 동생의 죽음과 함께 바로 고쳐졌다. 밤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별을 보게 될까봐 위쪽을 괜히 힐끔거리던 버릇도, 공기 좋은 지방에 놀러 가거나 하면 애인에게 별이 얼마나 떠 있는지 밤하늘을 확인하게 하던 일도 그날 이후 사라졌다. 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후 한동안 밤이 되면 꼬박꼬박 고개를 쳐들고 그날의 하늘을 바라보는 숙제를 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을 한참이나 모르고 살았으므로 그만큼 더 많이 봐두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무리했던 시간들도 흘러 이제는 밤마다 별과 눈 마주쳐야 한다는 강박도, 한때 별을 무서워했으나 극복해냈다는 자각도 특별히 하지 않으면서 지낸다. 얼마 전까지 이종수, 그때 예니인가 봐요. 이종수는 자꾸만 밤에 오름에 올라가자고 보챘다.
오름 위에서 보는 별이 그렇게 굉장하다고 들었다면서 그것을 찍어서 곧 개최되는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전에 출품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사진으로 별을 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가려면 너 혼자 가라 하면서 자꾸만 발뺌을 했다. 밤중에 혼자 오름을 오르긴 싫었던 모양인지 이종수는 결국 사진전에 다른 사진을 출품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기분이 이상해졌다. 나의 별 공포증이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것을 발뺌 중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름 위에서 빼곡하게 별이 박힌 밤하늘을 본다고 생각하니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 강렬한 통증은 동시에 마취의 역할을 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것처럼 난 그냥 지금껏 상실감에 사로잡혀 공포를 느끼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던 거였고 이제 그 마비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상실감에서 빠져나오는 중이라는 희소식으로 봐야 하는지 이제 다시 밤마다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살게 될 거라는 비보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일반적인 시집의 두께인데 시전집이라고 쓰여있는 시집이 있다. 책을 펼치면 시집은커녕 등단조차 한 적이 없었던 오상룡이라고 하는 시인을 위해 그가 남긴 모든 작품을 한데 모은 책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는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 죽은 이들에게 맹목적으로 향하는 나의 고약한 호감으로 이 시집을 읽었던 적이 있다. 첫 시를 다시 찾았다. 별을 그리워하는 한 소년이 라는 시의 제목에는 시인이 중학교 시절 낙서처럼 썼던 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각주가 달려있다.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언젠가 그 어릴 적 보았던 나의 눈물 방울과도 같았던 별이. 별을 보고 싶어요. 별을 보고 싶어요. 하늘이 온통 별로 찬란히 휩싸여 있는 그 하늘. 이 빌딩과 이 네온의 찌든 문명 속에서 그 순수했던 별의 아름다움마저 잃고 무엇을 찾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오상룡, 별을 그리워하는 한 소년이. 이 시를 쓰면서 시인은 진심을 담느라고 어린 미간에 주름을 잡았을 것 같다. 별이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 어두운 허공에 직접 별을 하나하나 박아 넣듯이 별이 하고 작은 손으로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을 것 같다. 나라면 중학교 시절 끄적거렸던 습작들은 어떻게든 꽁꽁 숨기고 싶었을 텐데 시인은 이 미숙한 구절들을 떳떳하게 공개하며 그 이유로 그때 감동이 생생하다라고 썼다. 갑자기 그 마음이 가지고 싶었다. 시를 천천히 다 읽고 이종수에게 말했다. 언제라도 오름에 올라 별을 한번 찍어보자고. 그 말을 하는데 다시금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오름 위의 별이 나에게 무섭게 보이든 아름답게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 순간 생생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원에게. 얼마 전에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내 책방에 있던 동명의 책이 얼마 전 팔리면서 퍼뜩 다시 생각이 났지요. 바로 그날 저녁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IPTV에서 영화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다큐멘터리예요. 이길 보라라는 감독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세요. 또한 자기 자신과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그 둘은 건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느 부모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건청인으로 태어났지만 입말보다 수화를 먼저 배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입과 귀를 대신하면서 살아야 했던 감독과 그녀의 남동생의 인생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에서 두고 잊지 못할 장면은 아마 첫 장면일 거예요. 화면 가득 등장하는 깨끗하고 흰 두 손. 갑자기 그 두 손이 반짝반짝해요. 5개의 손가락이 곱게 벌려진 채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그것이 그 반짝반짝하는 손동작이 수어로 박수라고 한대요. 저는 동생 수연을 2007년 지하철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내내 지하철을 못 탔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려고 마음을 먹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만이었어요. 처음에는 딱 한 정거장을 도전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안국역까지. 쌀쌀한 봄, 옆에는 애인이 함께 있어 주었어요.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조금 울고 그 와중에 처음 보는 것들을 신기해하고 이를테면 스크린 도어라고 하네요. 개찰구를 빠져나오면서는 짐짓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개월 뒤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데 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그대로 문 앞에 바짝 붙어서 기둥을 꼭 잡고 긴장 속에서 몇 정거장을 지났죠. 유리로 반사되어 보이는 딱딱하게 굳은 제 얼굴이 점차 흐려지면서 차창 밖의 시커먼 배경색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마치 누가 양동이로 물을 끼얹는 것처럼 갑자기 너무 밝은 빛이 얼굴로 확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질끈 감길 만큼 강한 빛이었어요. 그때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저에게 드디어 혼자서 지하철 타기 성공이구나. 수진아 축하해 하면서 짝짝짝짝 시끄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을 다시 뜨고 조금 뒤 도착한 역은 옥수역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그대로 웅크려 앉아서 핸드폰 메모장에 햇빛이 박수 쳐준 일에 대해 시를 썼습니다. 후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그때 적었던 메모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2015년 8월 12일 수연의 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반짝거리는 빛을 순간 박수처럼 인식했던 제 경험이
실제로 어떤 세상에서는 엄연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며 수연을 떠올렸지만 실은 영화뿐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근사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엄마의 바뀐 헤어스타일을 볼 때에도 전 일단 수연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수연은 제가 쓰는 글 속에서 수시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수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지겨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수연을 그저 내 창작에 혹은 내 센티멘탈리즘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연은 그냥 더 슬픈 나, 더 고민하는 나를 위한 하나의 썩 괜찮은 수단인 것일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점점 의식이 되면서 SNS에 올리는 사소한 넋두리에도 수연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책방에 온 당신은 편지를 주었죠. 두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드는데 손끝에 두툼한 느낌이 전달되더군요. 마침 책방에 함께 있던 어떤 단골 손님의 넉살로 우리는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 잘 가지고 있나요? 당신이 가고 나서도 자잘한 일이 많아 편지를 금방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책방 문을 닫고 나서야 읽을 수 있었어요. 총 7장의 편지지 위에 올려진 당신의 마음을 신중하고 느리게 읽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이 지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도 당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딛고 한층 더 성장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혹은 고정관념이 있다고. 왜 꼭 가족의 죽음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만 하느냐고. 슬프면 쭉 슬픈 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한 대로 남겨둘 수도 있는데 마치 이 문제로 제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원 씨의 편지에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원 씨는 아마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대답해 놓고도 잊어버린 정답을 지원 씨 덕분에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연이라는 필터를 거쳐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결 가볍고 자연스럽게 여겨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을 잃은 경험과 상실감이 극복되지 않아도 좋은 채로 저는 앞으로도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수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연을 이야기하다가 재미있으면 웃고, 수연을 이야기하다가 슬퍼지면 울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저라고 편지의 말미에 쓰신 문장을 믿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갑을 주워다 준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워다 준 지원 씨에게 두고두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책방에 또 놀러와주세요. 봄이 되면 제 책방 주변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같이 봐요. 그저 막상막하로서 김숨, 엘의 운동화를 읽고. 이제 집에 수연의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연의 물건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딱 하나만 남았다. 내 생일날 선물 사줄 돈 없다고 수연은 생일 선물 대신 편지를 써줬다.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편지나 카드를 악착같이 모으던 애였지만 이제는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됐다. 보통 여기저기서 받은 편지글이나 카드들은 어느 정도 모아두었다가 그냥 한꺼번에 버리곤 했다. 수연의 편지도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용케도 그 편지는 내 눈을 피해 어딘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걸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벽걸이 수납장 안에서 발견했다. 수연은 스프링 연습장 한 장을 푹 찢어 거기에 편지를 써 주었다. 지금은 그냥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어 놓고 있지만 처음에 그 편지는 내가 따라 접을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마치 딱지처럼 야무지게 접혀 있었다. 종이를 펼치면 나야 하는 말과 함께 직접 그린 돼지 얼굴이 있다. 고맙게도 한바닥이 가득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일반 종이와 갱지의 중간 정도 되는 3개 용지에 글씨는 하늘색 젤리펜으로 적혀 있다. 그 편지는 2007년 6월 11일에 쓰였다. 어쩌면 10일에 써놓고 날짜만 내 생일인 11일로 적어놓은 걸 수도 있다. 수연의 죽음은 편지를 쓰고 2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편지의 말미에는 언니랑 백기 탁구랑 황소 개구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말이 적혀 있다. 백기 탁구는 엄마, 황소 개구리는 아빠. 자신이 2달 뒤에 죽게 될 줄을 모른 채 미래를 멋대로 상상했던 수연을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 가끔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네가 죽을 줄을 몰랐니?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확실한데. 이 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 최대한 종이가 변색되지 않게, 최대한 하늘색 글씨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코팅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친구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문방구 앞에 걸려있는 코팅된 종이 속 코팅이라고 적힌 글씨처럼 수연의 편지 속 글씨들이 뭉개진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라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지만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하늘색 글씨가 더 빨리 휘발될 것만 같았다. 어떤 생각을 해보아도 겁이 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지금 그 편지는 내 방 빛 안 드는 수납장 안에 2번 접힌 채로 기대어 있다. 행여나 내 손길에 종이가 상할까봐 편지를 잘 펼치지도 않는다. 그냥 수납장 문을 열고 스프링에 뜯겨나간 뽕뽕 뚫린 구멍들을 조금 보다가 수납장 문을 닫는다. 수연의 편지가 견딜 수 없이 소중하면서도 어떻게 이 편지를 소중히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왕좌왕이었던 나는 소중하다라는 형용사가 동사적이라는 사실이 무척 어렵게 여겨졌다.
자연스레 소중히 여기는 일의 행위적 측면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잦았다. 김숨 소설가의 장편소설 L의 운동화도 그렇게 읽게 된 것이다. L의 운동화는 1987년 6월 9일에 연세대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결국 숨진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를 복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술품 전문 복원가인 나는 L 기념관의 최 관장으로부터 L의 운동화 복원을 의뢰받는다. 나는 수차례 망설인다. 자신있게 L의 신발을 맞지 못하는 나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신발들의 사연을 듣는다. 직장의 공동대표인 문의 구두가 있다. 그 구두는 문이 어릴 적에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다. 항상 현관의 집 쪽을 향하게 두었던 구두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였는지, 그 구두가 문과 누나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나는 듣는다. 직장 동료인 그녀에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치료를 마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 걷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의 손목을 멍이 들 만큼 힘주어 잡으며 2시간 넘게 걸어 힘들게 집에 도착했는데 그제야 아들의 운동화가 좌우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날 밤 그 운동화를 버려버리지만 아직도 자신이 버린 게 운동화가 아니라 아들의 발인 것만 같다는 그녀의 고백을 나는 듣는다. 2002년 뒤에서 덮친 미군 장갑차에 깔린 효순과 미선의 아래쪽에도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던 두 시신의 아래쪽에도 하얀 운동화가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최 관장이었다. 마치 한 몸의 응원처럼 들려오는 신발들의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L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는 복원을 결심하게 된다. 최 관장이 문과 그의 아버지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조금씩 하나로 L과 함께 얽혀드는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뒤이어 효순이와 미선이, 그리고 세월호와 제주 4.3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얽혀 들어간다. 수연이 사고 당일 신고 나섰던 뉴발란스 운동화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것은 내 운동화였다. 수연과 나조차도 이들과 함께 휘말린다. 운동화의 복원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나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77,000점의 신발을 본다. 신발들이 다 다른데도 3톤 분량은 좋게 될 것 같은 신발들은 한 점의 신발처럼 보였다. 거대한 한 점의 신발처럼. 복원을 하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내뱉는다. 그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는 것은 어렵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그 기분. 그런 기분이 찾아올 때 나는 주로 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수연을 생각할 때나 곡 작업이 안 풀릴 때, 돈이 너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질 수 없다는 말을 되뇌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래서 내가 결국 이긴 건지 진 건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누구를 상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질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최 관장도 할까?
문과 그녀도 해봤을까? L도 했을까? 온도와 습도만을 체크하면서 L의 운동화를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긴 시간 동안 나도 그 생각을 했을까? 질 수 없다는 생각 했을까? 물어보고 싶다. 난 왜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을까? 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력의 흐름에 따라, 상식의 흐름을 따라 흘러갈 뿐이지만 내가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중하다 여기는 삶의 흐름은 그 반대일 때가 많아서였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각자의 신발을 신고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헤치고 나아가면서 가끔 신었던 신발을 남기기도 하면서 나는 아마도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저 막상막하로서 있을 뿐이야. 답답하면서도 어쩐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굴레. 내가 닮았다고 들어본 4대장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자주 눈에 띄던 적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닮았다고 들어봤던 유명인들을 공개해보는 해시태그였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반짝 주목받고 바로 잊히는 해시태그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유독 이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신봉선, 오나미, 이한이, 김연아, 박소담, 강다니엘, 두더지, 수달, 너구리, 티베트, 마눌, 고양이, 검은발 고양이, 호빵 등등 다양한 조합들을 엿볼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모아놓은 네 사람, 동물, 음식, 그것들의 모습 위로 어떤 동일한 결이 어렵지 않게 엿보인다는 점이, 그리고 하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대강 짐작이 된다는 점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닮았다는 사실을 적잖이 신기해하는 것 같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닮은 것에도 정말 똑같다 하고 좋아하니까 말이다. 당사자는 누구와 닮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불쾌해지기도 하겠지만 일단 구경꾼이 되면 닮았다는 사실이 주는 재미에 매번 경쾌해진다. 그런데 나는 닮았다는 것이 주는 신기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분을 언젠가부터 느끼게 되었다. 이 기분을 처음 느낀 것은 현재 애인이자 영영애인일 것 같은 이종수가 무심코 웃었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을 보고서였다. 참 아름다운 주름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첫사랑이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주름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찰나를 두고 연달아 들었다. 아버지 신중택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종수가 내 첫사랑과 닮은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키 크고 서글서글하니 인상 좋게 생긴 것도 그렇고 너한테 하는 것 봐도 그렇고 진짜 닮았다니까. 그때마다 나는 닮긴 뭐가 닮아 라고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10대 중반부터 중간에 잠시 헤어진 기간이 있긴 했지만 괄호 닫고 20대 중반까지 만났으니 나나 우리 부모님에게나 첫사랑의 이미지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데이트하던 모든 상대를 첫사랑과 적극적으로 비교해가며 저울질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종수를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특별히 첫사랑과 닮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주름 앞에서 나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는 잊고 싶은 기억을 지워주는 클리닉 라쿠나가 등장한다. 사랑에 빠졌다가 끔찍하게 이별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각자 라쿠나에서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하고 서로의 존재를 잊어버리지만 결국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만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기억을 지워도 다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즉 각자가 지닌 이상형의 원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로맨틱하고 운명적인 속성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연의 속박으로 볼 수도 있다. 고약하게 마음을 먹어보자면 그들은 영화 속의 현실에서 내내 그 루틴만을 반복하다가 라쿠나의 VIP 고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첫사랑이 남긴 내 취향의 원형 같은 것이 여전히 내 무의식에 존재하여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내가 여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원형의 굴레 안에서 돌고 돌았던 것일까? 나는 이종수의 첫사랑표 눈주름을 보며 생각했다. 한결같이 어리고 금발인 모델만을 만나오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굴레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게는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한때 나도 누군가의 굴레에 얽혀 들어간 적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모두와 신이 나서 연애하고 또 죽어라 헤어지던 내 생의 준추전국시대 구간에 있었던 일이다. 호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던 어떤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노트북을 쓰다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게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의도가 없이는 인터넷 방문 기록 따위를 클릭해 볼 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노트북 주인의 지난 방문 기록을 훔쳐보았고 거기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이 노트북 주인의 전 애인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나는 어쩐지 그녀의 대체물이 된 것 같았다. 어디까지나 심증이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와 나의 닮음이야말로 무엇보다 확실한 물증이었다. 모른 척하고 노트북 주인과 하던 연애를 계속했지만 내가 했던 숱한 연애 가운데 가장 집중도가 떨어지던 시간이었다. 노트북 주인과 만나기 위해 입을 옷을 고를 때, 같이 사진 찍을 때, 농담에 웃을 때, 문자 메시지에 답장할 때, 섹스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신경 썼던 것은 노트북 주인이 아니라 그가 못 잊는 전 애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설프게 전 애인과 닮은 존재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노트북 주인을 상대했어야 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전 애인보다 재치 있어 보이려고 지나치게 생각하느라 티키타카의 골든타임을 매번 놓치며 나는 어느새 조금씩 과묵하고 맹탕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내가 아니라 더 나은 대체물이 되고자 급급해하느라 데이트할 때마다 진이 빠졌다.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없을까 고민했다. 결국 전 애인을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것 같다고 노트북 주인이 이별을 통보해 왔을 때
내 마음에 실연에서 오는 아픔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내 짐작이 맞았다는 데에서 오는 씁쓸한 쾌감? 그리고 승부에서 진 사람의 열패감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헤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졌어라고 연애가 끝났음을 알렸다. 나는 이종수에게 내가 지난 연애 상대들과 닮은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종수는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무리 매칭해봐도 딱히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 넌 왜 나한테 끌렸을까? 이종수는 말했다. 신수진이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 나를 마치 자기 몸처럼 극진히 아끼는 이종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 일견 설명되는 대답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닮아서 날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은 너무 거울만 들여다보는 왕자님이 할 법한 대답이었다. 내 첫사랑의 일부는 기억 뒤편에 찜찜하게 남아 관계들을 은밀히 조종해 해오며 결국 나를 이렇게 어떤 나르시시스트의 대체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답답하면서도 어쩐지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굴레. 이종수와 나는 비슷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자는 얼굴. 집 밖에 모르는 부모님은 특별한 날 가끔 외식을 하는데 그때 가는 식당은 거의 정해져 있다. 서울 쌍문동의 어느 불고기집이다.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1년에 몇 번은 부모님과 맛있게 먹는다. 간단한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어버이날에도 이 불고기집에 갔다. 어머니 백기녀 씨는 야무지게 고기를 굽고 아버지 신중택과 나는 맥주를 마신다. 이런저런 대단할 것 없는 말들을 나눈다. 고깃집 특유의 흥과 기운 속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높고 크다. 그렇게 나누는 대화 중에 어머니 백기녀 씨는 언제나 아직도 아버지 신중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가끔 술 먹고 속 썩여서 그렇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아빠를 정말 사랑해. 가끔 옆에서 자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됐고 자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하다는 말은 아버지 신중택이 나랑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아버지 신중택과 밤 늦도록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거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몰아보면서 대화 없이 낄낄거리며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목이 쉴 만큼 고함을 칠 때도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선거철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고 나서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말하고 듣느라고 동이 틀 때까지 마시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 둘은 TV를 되는 대로 틀어놓고 그것을 소재 삼아 맥주를 마시며 얘기하는 걸 좋아했고 그때마다 어머니 백기녀는 소파에 들어 누워 우리의 대화에 몇 번 참견을 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다. 그러면 신중택은 자고 있는 백기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꼭 그런 말을 했다. 네 엄마 자고 있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 보인단다. 한 몸처럼 같이 잠이 들고 같이 눈을 뜨던 연애 초반을 지나며 이종수와 나는 다른 일을 하다 제각각 잠이 들 때가 많아졌다. 방에서 글을 쓰다가 거실로 나와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던 이종수가 헤드셋을 쓴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거실에서 고양이들과 놀아주다가 슬슬 잘 준비를 할까 하고 방에 들어온 이종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나를 발견했다. 그 모습은 예쁘고 멋지기보다는 눈을 뜨고 침을 흘리고 괴상한 포즈일 때가 많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자는 모습을 놀리면서 자주 놀았다. 자신은 절대 코를 골지 않았다는 이종수에게 내가 전날 녹음한 코 고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내가 보통 표본실의 개구리 같은 모양새로 잔다는 것도 알아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절은 슬그머니 끝나버렸다. 이종수는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어제 신수진 자는 모습 정말 대박이었는데 라고 말하고는 그만이다. 나 역시 이종수의 자는 모습을 두고 놀리는데 흥미를 잃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제부터였는지 이종수가 우스꽝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웃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지는 쪽에 가까워졌다. 이종수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리 죽여 울 때가 가끔 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속 편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이지 죽음의 얼굴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종수가 죽게 되면 이런 얼굴일까? 영문도 모르고 고나게 자고 있는 얼굴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청승맞은 예행을 하다 보면 지금의 초초분분이 얼마나 지극하게 소중한 것인지 이런 귀한 시간을 마냥 흐르게 두고서 바보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는 이종수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인지 절절하게 느껴졌다. 이종수는 이제 개다리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나를 봐도 컥컥거리면서 웃는 일 없이 그저 덤덤하게 다리를 모아주고 이불을 다시 제대로 덮어주고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가끔 안쓰러운 사람 앞에서 낼 법한 탄식을 하면서 이마에 입을 맞춰줄 때도 있다. 나는 그때마다 어렴풋이 잠을 깨지만 눈을 감은 채로 다만 이종수도 나의 자는 얼굴을 옛날과는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나 보다 짐작한다. 사랑하는 타인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단순히 웃기다거나 평화로워 보인다거나 하는 것을 넘어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김소연 시인은 마음사전이라는 책에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사무치는 동질감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너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정말 믿어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너의 자는 얼굴은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비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매일 실감하며 요즘을 지낸다. 명상센터에서나 할 법한 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매일 아침 양치질하며 명심해야 할 생활의 당부라는 걸 깨달았다. 모하고 뜬구름 잡는 비유가 아니라 1+1은 2가 되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명백한 연상 같은 말이라는 것도 위아더월드식의 낭만이 아닌 살벌한 경고의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1시간보다는 더 잔다 라고 대답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면서 나는 그녀의 1시간 남짓 자는 얼굴을 무심코 떠올렸다. 의료진들의 수척한 얼굴에 나 있는 보구 자국을 보면서는 저 자국은 너무나 깊어서 자는 얼굴에서도 내내 사라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사람 하나 없는 빈 가게에 유니폼을 입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문 앞에 택배 박스를 놓고 가는 얼굴을 볼 때, 약국에서 매일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형광옷을 입은 채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준비하는, 기꺼이 현장으로 봉사를 자진해가는 얼굴을 볼 때, 저 얼굴들이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고 두 눈을 자연스럽게 감고 미간의 긴장도 풀고 코를 풀기도 하면서 자는 모습을 생각했다.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노 신부가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젊은 환자에게 양보하고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도 나는 그 신부님의 자는 얼굴을 떠올렸다. 세계 최연소 사망자라고 하는 미국 코네티컷의 생후 6주 아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도 아기의 조망만 했던 자는 얼굴을 생각했다. 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자는 얼굴을, 그 나약한 존재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연민에 취한 채 아늑한 잠자리에 드는 나의 팔자 조음에 치를 떨면서 매일 잠이 든다. 며칠 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어마어마한 무력감이 느껴져 오전 내내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그때 위아래에게 문자가 왔다. 나는 왜 이렇게 타인의 불행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 조금 뒤에는 위고 출판사 대표 친구 조소정에게 문자가 왔다. 과연 언제까지 이럴까? 이후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얼굴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씩을 견디고 있다. 다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친구 위아래와 조소정의 자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가만히 궁금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